이렇게 이제 성왕과 진흥왕은 즉위 후에 성왕은 성왕남대로 새정치를 통해서 이 백제를 강한 나라로 만들려고 했고, 진흥왕대로 섭정기를 거쳐서 친정을 하게 되면서 역시 새정치를 통해서 이 덕업일신하고 망나사방하는 이 신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왕은 사비로 천도를 해서 체제를 정비했고, 이 진흥왕은 인재를 양성하고 또 역시 이제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그 목표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각자가 노력하는 과정에서 성왕과 진흥왕은 서로 이제 손을 맞잡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강한 고구려에 대항하기 위해서 손을 맞잡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서로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두 왕은 점차적으로 이 대결의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대결의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데는 한강유역이 있었습니다. 이 성왕이 백제를 다시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건초왕 건구소왕대의 그 영광을 재현하려고 하면은 한강유역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실 백제는 475년에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서 계로왕이 붙잡혀 죽고 수도 한성이 함락되고, 그래서 황급하게 웅진으로 천도했는데, 이로 말미암아 한강유역과 경기도 일대가 전부 고구려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걸 이제 회복해야만이 진정한 강국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이 한강유역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혼자만의 힘으로는 하기 어려웠습니다. 고구려가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근데 한편 신라도 이제 이 인재를 등용하고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망나사방을 이루려고 하는데, 신라가 제일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중국과 직접 통교할 수 있는 해양 교두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통교하려고 하면은, 육로로 가려고 하면은 고구려의 도움을 얻어야 되고, 해로로 가려고 하면은 백제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직접 갈 수 있는 형편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안 교두보 확보라고 하는 이 꿈을 진흥왕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게 결과적으로는 한강유역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강유역이 되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성왕이 이제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서 혼자 힘은 되지 않으니까 주변 나라들의 도움을 얻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군사 지원도 요청하고, 가야 제국한테도 군사 지원을 요청하고, 외에도 군사 지원을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 군사 지원 요청을 할 때 제일 1차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나라가 신라였습니다. 신라였는데, 이 신라의 군사 지원을 받는 게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때는 고구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신라가 이 군대를 지원해 주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그 과정에서 이 55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앞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백제와 고구려가 거면성과 도살성을 두고서 서로 막 싸우고 있을 때 신라가 이걸 어부지리로 이 두 성을 다 차지해 버립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고구려는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바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신라가 그 공격을 물리칩니다. 물리치는데 성왕은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성왕은
보복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않은 이유가 이 고구려 공격이라고 하는 한강 유역 회복이라고 하는 이것이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일보 양보한 셈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신라로 하여금 군사 지원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배경을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라는 해양 거두보 확보를 위한 원대한 꿈속의 하나로서 남한강로로 진출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계기가 되어집니다. 이제 이런 이중적인 조건, 상황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게 접근해 온 것하고, 그 다음에 신라 자신이 해양 고두보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목적, 이것이 이제 작용해서 연합군에 참여를 하게 되어집니다. 가야제국 같은 경우에 이 백제가 몇 차례 이제 군사 지원을 요청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가야제국이 처음에는 쉽게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그 이유가 뭐냐면은 510년경 때 돌아가지고 백제이 무령왕 때인데, 이 소위 광양만 일대하고 섬진강 일대로 이 백제가 진출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양만 일대에 자리하고 있던 이런 내현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기문 대사로 표현되어지는, 기문은 오늘날 남원 운봉 지역이 되어지고 대사는 섬진강 하구인 하동이 되어지는데, 이 지역을 차지하고 나서 군령과 성주를 설치합니다. 백제의 직활용으로 삼는 거죠. 삼으니까 이 가야제국이 거기로부터 이제 철수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백제가 그걸 이제 그 상황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문제가 두 나라 사이에 이제 갈등으로 떠올랐고, 이것 때문에 이제 군사 지원이 상당히 좀 미루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541년과 544년에 두 번에 걸쳐서 상황이 가야제국의 수장들, 대개 이제 8개 나라가 되는데 수장들을 이 사비로 불러 모아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게 이제 사비회의라 하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544년 이 사비회 두 번째 열린 이 사비회의 개최에서 군령 성주는 철수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습니다. 가닥을 잡고, 그리고서 이제 가야제국이 백제를 지원해주는 쪽으로 이제 결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야제국이 또 군사 지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요 시기에 이제 외한테도 군사 지원을 요청하는데, 외는 지원을 해주겠다 말만 하면서 실질은 군사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군사 지원을 하지 않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399년 400년 전쟁입니다. 이게 강개토대왕비에 나오는데, 이때 이제 그게 외는 백제를 도와서 가야와 함께 신라를 공격했습니다. 신라를 공격했는데, 이때 고구려 강개토대왕이 보병 기병 5만을 보내서 이 신라를 공격한 가야군과 왜군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왜군이 대패를 하게 되어지죠. 그 이제 그게 404년에 왜가 독자적으로 고구려의 대방계를 공격했다가 또 크게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해외로 군대를 파견했다가 크게 패배한 게, 이게 외한테는 일종의 큰 이 압박으로 다가온 겁니다. 해외 파견이 가져다 주는 그 위험성이죠. 그런 것 때문에 쉽게 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신라와 가야와 더불어서 이제 삼국 연합군을 형성을 했고, 그래서 이 연합군 형성을 통해서 이제 고구려를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요 시기의 고구려에서는 내외적 그 안팎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안원왕이 그 돌아가시고 나서 외척 사이에 그 왕위 계승전이 벌어집니다. 이 추군, 세군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데 안원왕한테는 세 부인이 있었습니다. 정부인, 중부인, 소부인 이렇게 세 분이 있었는데 정부인한테 자식이 없었고 중부인한테 이제 하고 소부인한테 각각 자식이 있었는데 중부인의 외척이 추군이고 소부인의 외척이 세군입니다. 그래서 추군 세력과 소군 그 세군 세력들은 자신들의 소생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서 이제 왕위 계승전을 벌였는데 여기서 추군 세력이 승리하는데 그래서 이제 세군 세력이 한 2천여 명이 뭐 이렇게 그 죽임을 당했다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고구려는 이 왕위 계승전으로 말미암아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그게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상황이 돼 있었고 밖으로는 이 돌궐 세력들이 굉장히 또 이제 그 유목인 돌궐 세력들이 이제 압박을 가해오게 됩니다. 그 안으로는 지배 세력들이 그게 갈등을 일으켰고 밖으로는 돌궐 세력이 압박을 해오고 이런 상황을 틈타서 삼국연합군이 551년 7월에 공격에 나서게 되어집니다. 이 공격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백제군하고 그 가야군이 이제 함께 움직이고 신라는 별도로 움직이게 되어지는데 먼저 이제 백제군은 한성을 공격을 해서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날 서울 지역입니다. 이 한성 차지할 때 고구려군하고 얼마만큼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지는 사실은 이게 자료가 없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일단은 차지하고 그다음 바로 이제 한강 유역을 그 한강을 건너서 평양을 차지하는데 이때 평양은 남평양입니다. 남평양인데 오늘날 그게 경기도 양주시입니다. 남평양을 이제 또 점령을 하게 되는데 이 한강을 건너 가지고 이 남평양을 그 차지하기까지 그 사이에 보면은 지금 이제 발굴해서 나왔습니다만은 많은 이 고구려 보루들이 있습니다. 그 보루들인데 이 보루들을 이제 그게 격파하면서 양주까지 그 진군에서 차지를 하고 거기서 다시 더 북으로 올라가서 이 6군까지 차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백제는 475년에 고구려한테 빼앗겼던 한강 유역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마 76년 만에 회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라는 이제 별도로 이제 그 움직였는데 중령을 넘어서서 이 단양을 거쳐 가지고 이제 이 한강 상륙 쪽으로 이제 나가게 되어집니다. 나가게 되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현 이내 그다음 중령에서부터 고현 철령으로 생각됩니다만 이 내에 이 한강 북한강 지역과 남한강 지역 뭐 다 합치면 이제 한강 상류가 되겠죠. 한강 상류에 10군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래 보면은 신라의 전과도 크지는 않았는데 적지는 않았죠. 적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 이 시기에 가야군은 어떤 그 성과를 거두었는지 사실은 기록이 없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영역을 차지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백제로부터 많은 어떤 보상은 받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1차적으로 551년 이 한강 유역을 회복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백제가. 근데 이제 한강 유역 회복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이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문제가 되어 버린 게 성왕이 이제 그 진호한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친 김에 고구려를 더 밀어붙이자고 진흥왕한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진흥왕이 그 성왕의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는 명분을 내세운 것은 하늘이 고구려를 미워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고구려를 멸망시킬 수 있느냐, 이런 형식으로 거절을 합니다만은 그 내면엔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 몇 가지로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고구려가 비록 그 한강유역은 연합군한테 빼앗겼다 하더라도 강대한 고구려입니다. 그래서 이 너무 깊숙하게 고구려 쪽으로 들어갔다가 이게 큰 그 위험을 당할지도 모른다 하는 이제 그런 측면. 그다음 두 번째는 백제와 손잡고서 고구려를 더 밀어붙여서 성공했다고 했을 때 이 백제에 상승하는 그 힘이 도리어 신라한테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걱정, 그런 생각. 그다음 세 번째, 더 밀어붙이는 성공을 했다고 했을 때 성왕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해양 교두보 확보가 이게 이제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제의 힘이 더 강성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551년에 신라가 차지한 곳은 한강 상류 지역입니다. 그러나 해양 교두보를 확보하려 하면은 한강 하류로 나가야 되는데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은 성왕이 더 밀어붙여서 백제의 기세가 더 강하게 되었을 때는 그 목적을 이루기가 어렵다고 아마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진흥왕은 거꾸로 성왕의 제안을 거절하고서 고구려와 연통을 하게 됩니다. 고구려 쪽으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백제가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고구려에 알려주게 되고 고구려에 그걸 통해서 이제 고구려와 이게 손을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흥왕의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많이 생각이 되어지는 게 이 국제 관계에서 이게 자국 이익이 가장 기본적으로 작용하고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손을 잡고서 군사 행동을 같이 했던 백제의 제안을 거절을 하고 도리어 이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던 고구려에 접근해 들어간 것. 이게 바로 국제 관계에서의 어떤 냉엄성, 자국의 이익 추구가 얼마나 국제 관계를 좌우한다 하는 걸 잘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고구려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신라와 백제가 손을 잡고 있는 한은 사실 이 남방 전선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걸 이제 백제와 고구려가 서로 대립을 하게 되면, 백제와 신라가 대립을 하게 되면은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남방의 전선에 그 위험을 많이 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구려 입장에서는 어느 면에서는 손해가 없는 셈이죠. 그래서 이제 신라하고 신라의 제안에 이제 고구려가 응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손을 잡게 되어집니다. 이 고구려와 연통을 한 후에 이제 신라는 진흥왕은 이제 백제에 압박을 가하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요. 성왕은 신라 진흥왕이 그렇게 하리라는 건 아마 예측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갑작스럽게 이 진흥왕이 고구려와 손잡고 압력을 가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던 성왕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서 차지했던 한성과 남평양을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가 한성으로 진군에 들어가죠. 더 나아가서 이제 딸을 진흥왕한테 시집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한성과 남평양 포기한 것과 그 다음에 딸을 진흥왕 시집 보냈던 이 사실 자체는 바로 이제 성왕이 느낀 그 위기감이 그만큼 큰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흥왕은 성왕이 포기한 한성 지역으로 진군을 해서 그다음에 이곳에 이제 신주를 설치하고 아찬 김무력을 신주 군주로 삼습니다. 그렇게 이걸 통해서 이제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할 수 있게 되니 그 해상 교두보 확보를 진흥왕 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성왕한테는 최악의 결과였습니다. 힘들어서 계획을 해가지고 551년에 70만 한강 하류 지역을 회복을 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진흥왕한테 빼앗긴 셈이 되니까요. 뭐 성왕에게는 최악의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백제 성왕으로서는 한강 할 수 없이 한강 한성과 남평양을 포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한강 유역 회복하는 이 꿈을 버릴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한강 유역 회복을 포기를 하면은 강국을 만들어서 건초광 건구수왕 때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이 그 꿈을 이제 포기해야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강 유역을 다시 차지해야 되겠다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신라 공격을 다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 한숨 돌린 셈이죠. 한숨 돌리고 나서 이제 이런 신라 공격을 세우게 되는데 이때 이제 성왕이 세운 작전은 이 신라 공격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구려가 신라를 돕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에 대한 선제 공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제 553년 10월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백제군 총사령관은 왕자 여창입니다. 나중에 이제 위도광으로 왕이 되어집니다. 여창이 이제 총사령관이 되어서 이제 고구려 쪽으로 진군에 가서 백합야세에 주둔을 합니다. 진을 치는데 이때 이제 고구려군의 장수의 이름은 나오진 않는데 아마 5명의 장수는 나오는데 이름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백합야세에서 이제 고구려군하고 백제군이 전투를 벌여서 백제군이 승리를 하는데 이 백합야세 위치가 어딘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 없고 또 이 전투가 얼마나 치열한지는 또 역시 이제 자료가 없어서 알 수는 없는데요. 다만 이제 저는 추정해 보기를 백합야세라고 하는 그 명칭의 백합입니다. 고대 동양에서 이제 합이라고 하는 전쟁할 때 양군이 대치했다가 한번 이렇게 그게 붙는 거죠. 이거 이제 합이라고 합니다. 뭐 1합, 2합, 3합 이렇게 나가는데 이 백합야세 할 이 이름이 나온 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게 전투를 했기 때문에 그게 매개가 돼 가지고 이름이 지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과정에 생각해 보면은 백합야세 전투는 단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싸웠다가 마지막에 백제가 크게 이제 승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백합야세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그 성왕은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 백합야새 전투는 관산성 대해전의 전초전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이 신라 공격이 이제 관산성 대해전이 되어지는데요. 백합야새 전투에서 승리를 한 성왕은 이제 본격적으로 신라 공격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 신라 공격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이제 가야로부터 외로부터 군사 지원을 받습니다. 군사 지원을 받는데 가야로부터 군사 지원 받는 거는 이제 551년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군사 지원 얻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군사 지원을 받는 데는 성왕은 여러 차례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이제 군사 파견을 이제 독촉을 하고 했는데 그러나 왜가 이제 바로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응하지 않으면서 거꾸로 군사 지원을 하는 대신에 이제 선진문무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의박사를 보내고 역박사를 보내고 또 이제 또 두 번째 역박사는 이제 달력을 만드는 천문을 관장하는 역박사입니다. 역박사를 보내는 이런 이제 지식인도 파견하고 또 전문 서적도 보내는 이제 이런 요청을 했는데 성왕이 그걸 이제 받아 준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외도 이제 군대를 파견하는데 기록상 파견된 군사의 수는 처음엔 1000명이고 나중에 좀 더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가야군과 외의 군사 지원을 받게 되어서 이를 토대로 해서 이제 그게 신라를 공격하게 되는데 신라를 공격하게 될 때 어떤 식으로 공격할 거냐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강으로 바로 올라가는 방법이 하나이고 하나는 신주를 고립시키는 작전입니다. 작전인데 성왕이 이때 택한 것은 신주 고립 작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주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차지해야 될 곳이 바로 보온의 삼년산성입니다. 사실 이 보온의 삼년산성이 신라가 이 한강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거점 지역입니다. 거점 지역인데 보온의 삼년산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기 하는 그 길에 이게 중요한 길목이 되어지는 게 이제 옥천입니다. 옥천에서 그래서 이제 신주 고립 작전으로서 이제 보온 3년 산성으로 가기로 하고서 이제 1차로 이제 파견한 것이 동방영 물부 막기무련으로 하여금 군대를 이끌고 신라를 공격하게 하는데 동방영 물무 막기무련이 보온의 3년 산성으로 갈 때에 꼭 거쳐야 될 길목이 앞서 얘기한 옥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천 부근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동방영 물부 막기무련은 외계 백제 관료입니다. 외계 백제 관료인데 사실 백제는 외계 그 백제 관료들이 여럿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지방관으로 파견된 인물은 현재는 물부 막기무련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물부 막기무련이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신라를 공격했는데 이 신라 공격할 때의 전투가 일어난 곳이 바로 진성입니다. 이 진성 전투에서 백제의 사령관은 물부 막기무련이고 그 다음 이제 신라에서는 이찬
이 탐지 등이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성에서 백제군과 신라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결과는 백제군의 대승이었습니다. 삼국유사 진흥왕조에 보면은 이때 그 백제군이 남녀 3만 9천여 명을 포로로 잡고 말 8천비를 빼앗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백제군이 대승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진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자 그 다음에 2차로 이제 이게 성왕이 이제 군대를 다시 이제 그게 재정비해서 신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다시 이제 군대를 재정비해서 이제 공격하려고 했을 때 백제의 원로 대신들이 반대를 합니다. 이 원로 대신들을 그 사료에는 기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왕과 아들 여창은 그 원로 대신들의 반대를 그게 왜 이렇게 겁이 많으냐, 응? 무엇이 그렇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이런 식으로 꾸짖으면서 군대를 대군을 일으킵니다. 그랬을 때 총사령관이 그 왕자 여창이 맡았습니다. 맡고 이때에 가야군과 왜군도 합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제가 대군을 일으켜서 이제 그 옥천 쪽으로 진군하게 되니까 신라 진흥왕은 신주군주 김무력을 하여금 총사령관이 돼서 이제 백제군을 막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결 장소가 구타모라세인데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는데 뭐 옥천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양군 사이에 뭐 몇 차례 이제 뭐 전투가 벌어졌을 겁니다만은 전투의 과정은 현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554년 10월에서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554년 12월에 백제 성왕이 붙잡혀 죽으면서 백제가 대패하게 되어집니다. 그 약간 이제 10월에서 12월까지 하면 이 2달 동안이니까 이 사이에 여러 차례 접전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만은 그 접전의 과정은 자료가 없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 없고 마지막 상황은 554년 12월이 되어집니다. 12월이 되어지는데 이때 이제 신라군과 백제군 사이의 전쟁이 장기전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성왕은 아들 여창이 최전선에서 고생한다고 하면서 그 아들 여창을 위문하기 위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병, 기병 50여 명만 거느리고 가다가 신라 매복군한테 사로잡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왕이 이제 매복군에게 사로잡혀 죽임을 당하고 마니까네 백제군으로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백제군은 신라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대패를 하게 되는데 3만에 가까운 29,600명으로 나옵니다만은 기록상 3만에 가까운 병사가 전사를 하고 마필도 그만큼 빼앗기고 여창도 겨우 이제 목숨을 건져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관산성 대전에서 이제 대패하게 된 셈이죠. 이게 이제 보원 3년 산성의 전략적 위치입니다. 요 3년 산성이 옥천 관산성 정경이고 동남쪽 보루인데 옥천 관산성은 여러 보루들로 이루어진 성인 같은데 중심되는 거점성이 어딘지는 지금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